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경제학의 바이블, 이중고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는 보호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션입니다. 자유무역의 장점, 그렇게나 명확한데 왜 나라들은 자꾸만 무역의 장벽을 치려고 할까요? 여기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 다양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 흥미로운 경제학 퍼즐, 지금부터 함께 맞춰봅시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아주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고전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안정과 안보 문제, 그리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더 넓혀줄 질문도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논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마 보호무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가장 역사가 깊은 주장일 겁니다. 바로 유치산업 보호론. 말 그대로 아직 어린, 그러니까 유치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가장 먼저 비중 있게 다루는 핵심 논리죠. 이 주장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막 생겨난 산업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한 거대한 외국 기업들과 처음부터 경쟁이 될까? 아무래도 어렵겠죠. 이제 막 싹을 틔은 새싹인데 거센 비바람을 바로 맞으면 살아남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유치산업 보론입니다. 정의를 보면 마치 온실 속에서 어린 묘목을 정성껏 키우듯이 국내의 새로운 산업이 스스로 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관세 같은 보호막을 일시적으로 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바로 일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논리적인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처음엔 너무 취약해서 경쟁이 안 되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동안 기술도 배우고 생산량도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침내 보호막을 걷어내고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한다. 이게 바로 이 이론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전자산업의 초기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하고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론은 정말 그럴듯한데요. 한번 정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산업이 과연 이제 다 컸으니 보호막을 씌워주세요 라고 스스로 말할까요? 오히려 어떻게든 정부에 로비를 해서 영원히 크지 않는 피터팬처럼 계속 보호받는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 하진 않을까요? 네, 이야, 아주 날카롭고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바로 그 점이 유치산업 보호론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딜레마죠. 정부 입장에서 어떤 산업이 진짜 클 잠재력이 있는지, 또 보호를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효율성,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국가 전체의 안정과 안보라는 조금 더 방어적인 관점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여긴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첫째는 산업 다변화. 경제 전체가 딱 한두 개 산업에만 의존하는 건 뭐랄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는 것과 같잖아요? 위험하죠. 둘째는 국방상의 이유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만약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무기나 식량 같은 필수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진처럼 만약 어떤 나라가 농업 하나에만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를 망치면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다른 산업도 골고루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논리로 가볼까요? 이 주장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자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불공정한 경쟁에 맞서기 위한 보호무역입니다.
자, 보세요. 경쟁이라고 다 같은 경쟁이 아니죠. 기술력이나 효율성 같은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공정한 경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불공정한 경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정부가 자기네 특정 산업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퍼준다거나 또는 환경 규제나 노동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만든 엄청나게 싼 제품이 막 들어오는 경우, 이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바로 이럴 때 이건 반칙이다.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니 저쪽 나라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겨서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어디까지를 불공정으로 볼 건지 기준이 모호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나라들끼리 서로 관세를 매기는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아주 큰 위험도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리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보호무역의 핵심 근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유치 산업 보호론이 있었죠. 둘째,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일종의 보험 같은 방어적 논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같은 반칙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공정성의 논리도 있었고요. 이처럼 보호무역은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서 안보나 공정의 문제와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보호무역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9세기의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아가 이 풍자적인 글로 그 위험성을 아주 재치 있게 꼬집었습니다. 양초 만드는 사람들이 의회에 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를 망치는 강력한 외국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너무나 싼값에, 아니 공짜로 빛을 공급해서 우릴 망하게 하니 제발 모든 창문을 막아주십시오 하는 거죠. 보호무역의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와, 정말이네요. 바스티아의 글을 보니까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하는 이 논쟁이 단순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 느껴져요. 결국 쉽게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인가 봐요. 바로 그겁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결정권자라면 오늘 배운 여러 논리들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유무역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